예, 그래서 벨벳신이라고 저 촌스러운 이름 한 거는 뭐 그냥 예, 그 뭐랄까 뭐 이렇게 좀 이런 얘기 막 많은 사람한테 했더니 좋다 좋다 다 그래요. 와 벨벳신이네, 와 좋다, 형 그거 쓸게요라고 했고요. 요 그림은 그냥 제 대학교 1학년 다니는 딸내미한테 야 로고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벨벳신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네요. 예, 반쪽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그냥 재밌는 사례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팩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걸 받아시기보다는 팩트로 하고 질문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저희 집 난방은 이거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저는 괜히 이렇게 그 우리 집 라즈베리 파이에서 오는 그 데이터예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그 기상대 뭐라 그러죠? 기상대 쪽에서 그 RSS 읽어다가 외기 온도까지 다 해서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IoT 그러면 굉장히 추상화가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체를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하나를 해보니까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 한번 쫙 제가 느껴본 셈이 돼서 어디 가도 이제는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건 이거야 라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무지하게 세졌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다 좋은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마케팅 개념으로 이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모르게 하는 테크닉들이에요. 넌 알려고 하지 마, 돈만 내 이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발을 땅에 딱 디디면 이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그 메이커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강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분당에 살고 있고요. 이게 지역 난방 아파트에 있는 거주자 김규호 씨의 난방 관련 문제 해결 사례고요. 다른 이게 이런 얘기들이 가능해요.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도 이걸 하고 알게 된 게 도대체 IoT하고 인베디드 시스템 뭐가 달라? 원격 제어 뭐가 달라? 자동 제어 뭐가 달라? 같은 것 같기도 한데 뭐가 다를까 고민을 해봤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혁명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온돌각이 뭔가 고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프로블럼 데피니션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해결할 수가 있구나.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온돌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온돌이 역사상 세계 최초의 에너지 저장 장소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구두를 공사를 잘해야 따뜻해 무슨 소린가 했더니 화강암을 좀 비싼 놈을 쓰게 되면은 얘가 추결 기능이 좋아서 겨울에 10시간 동안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장작은 2시간 만에 타버려요. 그래서 저녁 때 밥하면서 장작 딱 태우면 그 열이 화강암에 이렇게 ESS 에너지 저장이 된 다음에 밤새 방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열병합 발전소에서 저는 이게 사기라고 보는데 폐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폐열. 발전소의 폐열. 저 믿지 않습니다. 폐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난방될 겁니다. 그 폐열을 보내줘요. 보내주면 각 그 아파트마다 기계실에서 받아갖고 저기 보이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무서운 저 유량계라는 게 있는데 요 놈에서 메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저걸 분배기라고 그러죠. 저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 분배기가 있고 이렇게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이 파이프가 절대 오버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이프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통과하면 이놈이 열을 내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물을 환수구라고 해서 이렇게 뭐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관점 따라서 환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뜨거운 물이 온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갈라졌다가 다시 모여서 간다.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문제의 정의, 이 5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인포인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방 쏠림, 더운 방, 추운 방이 발생합니다. 이거 조절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거의 블라인드를 밸브를 다 열었다 하던 왜냐하면 블라인드잖아요. 이게 열었네.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게. 그리고 아무리 조작해도 추운 방은 추워요. 그럼 자, 이 문제 페인포인트 있으신 분 잠깐 손으로 보실래요? 좋습니다. 난방 비효율. 규정상 43도의 물이 들어와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43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가는 온도를 재봤더니 39도가 나가요. 심지어. 이론상으로는 물은 열을 담아서 오는 그 전달 매개체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극악하게 물을 다 빼서 거의 얼지 않은 0도로 내보내는 게 나한테 유리한데
현재 기술상 상온이 보통 집의 온도가 한 24도, 22도, 22도 아래로 빼는 거는 좀 무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43도의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그러니까 얼티밋 골은 상온인 24도쯤, 하지만 한 적어도 한 26, 7 정도로 내려서 내보내는 게 이 과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서 만져보세요. 나가는 물의 온도가 따뜻한 거 아닌가. 딱 만졌을 때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면 그게 약, 따뜻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체온보다 높은 거예요. 근데 손이 차가울 테니까 34도, 5도? 그러니까 온기가 있다 그러면 30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돈 주고, 이런 거죠. 내가 소주를 샀어. 소주가 담겨오죠, 병에. 근데 돌려보냈는데 그 안에 소주가 반이 남아서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 아파하셔야 합니다. 그거 나갈 때 돈 나가는 거고요. 쓸데없는 난방이기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부터는 저는 그걸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난방이 지멋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아닌 거야 불안감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난방기 폭탄이라는 용어를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여기 컴퓨터 있으신 분 거기 정말 기사 많습니다. 이게 SBS에서 한 거예요. 난방기 폭탄 피해야 합니다. 여기 뭐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나오는데 단순해 보던 난방비 그리 간단치 않다. 유량계는 뭐고 열량계는 뭔가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아이가 이렇고요. 유량계 달았다고 요금 폭탄 맞기 쉽나요? 어쩌고 결론 여기 어디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요. 40도로 들어온 온도가 뭐 어떻게 나간다. 뭐 어쩌고 그게 나오죠. 빨리빨리 나가면 안 된다. 뭐 유량계를 달면 뭐가 손해인가요?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중간에 나온다. 최대 200%까지 내고 산다. 요건 좀 다른 이슈인데. 왜냐하면 물은 열에 대한 전달 매치 내가 물을 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는 우리 집에 들어온 열만 계산해야 돼. 그게 열량계예요. 근데 그 카드 고장이 나고 워낙 좀 이렇게 아파트 건물 건축이 비리가 많았는지 카드 고장이 나니까 건설부에서 오케이 그냥 수도메터 달아. 그래서 우리는 온수에 그 수도 몇 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물이 그냥 나오면 난 손해 보는 거야. 물론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 적산 열량계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안에 다 고장 날 걸요. 다 부실 공사가 돼갖고요. 너무 입이 거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구책 있습니다. 이게 나오죠. 뭘 잠근다, 뭘 잠근다, 뭘 줄인다,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미친이 돌아가고 여기 어디고 나오죠. 여기 있다. 속도가 빠르면 왜 춥냐고요? 물이 방을 데울 시간을 주지 않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애써서 열을 사왔는데 그 열이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굉장히 로켓 사이언스를 동원하죠. 형상 기억 학급이라는 장치. 이게 무슨 원리냐 그러면요. 뜨거운 물이 나가면 밸브 닫혀. 그 얘기예요. 근데 형상 기억 장치가 이 정도 많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돈이 들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그냥 하이프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거 전화 걸면 그럼 뭐 하세요? 다른 걸 팔죠. 저는 너무 내가 적나라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현실입니다. 저희 집 그 관리비 그 고지서 뒤져갖고 살펴봤어요. 그동안 몇 년 전. 이게 특이 동향인 게 뭐냐면요. 보통 12월, 1월 달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월 달인가 3월 달에 피크를 쳐요. 이게 왜 이리 발생하죠?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 작년 2월, 3월에 집이 더운 적이 없었어요. 밸브 조작을 잘못한 거예요. 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무슨 공사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밸브 열어놓고 한 거야. 집 저거 하라고. 그 바람에 난방이 폭탄을 맞은 거예요. 저 때. 근데 저렇게 틀었다고 해서 집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페인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걸 한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난방민주화 방마다의 그 따뜻함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난방비가 절약이 되는가? 이 증거를 잡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증거 못 잡았어요. 심리적으로 분명히 절약이 됩니다. 시사점. 제가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몸만 보이고요. 머리가 아플 때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과에서는 약을 주고 외과에서는 수술, 그 다음에 정신과에서는 스트레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고 싶으면 봅니다. 따라서 배관 전문가는 배관만, 전기 전문가는 전기만. 하지만 배관 전문가와 전기 전문가는 서로 안 친합니다. 전기 전문가는 우아하게 방에서 땜질하고 있고 배관 전문가는 기어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서로 친할 수가 없고요.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더 심하죠. 에어컨 잘 나오는 방에서 우아하게 손가락 튕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소프트웨어 출신이지만 이 땜질하는 사람들과 3D라고 하죠. 제 새끼들 쟤네들 납 연기 만들고 저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사일로.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요. 삼성전자, 대부분 회사 다 마찬가지.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융합의 시대로 가야 된다. 하드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는 그 라즈베리파이 B 플러스 보드입니다. B 플러스 보드의 특징이 뭐냐? 그 USB가 4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핀이 26개에서 4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모리가 작아졌어요. 쬐끄만 거로 그 3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 여기 라즈베리파이에 이 40개 핀에 대한 핀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버전에서는 그 아까 보여드린 거를 아르두이노를 썼어요. 근데 아르두이노를 써서 하니까 잘 돼. 근데 문제가 배선도 많아지고 이거 돈 들어가서 아르두이노도 한 4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2개 들어가고 뭐 골치 아파. 아이씨.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봤어요. 그리고 구글링 했어. 라즈베리 파이 AD 컨버터 쫙 나와. 그래서 MCP 3008이라는 칩을 찾아봤더니 회로부터 다 나와. 코드 다 나와. 오 그래? 해볼까? 그래서 MCP8 찾았어. 그랬더니 진짜 이 디바이스 마트에 있어. 샀어. 왔어. 땜질했어? 땜질에 저항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저항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땜질할 때도 저항 같은 거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연결은 쉬워. 그래서 연결했더니 작동해. 이야. 아니 뭐하러 아르두이노 쓰는 거야. 저 아르두이노의 적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르두이노를 제거했습니다. 이게 실제 시스템이에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뭐 중요한 거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서 구성 요소가 이거예요. 라즈베리파이 B 플러스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를 하나 샀어요. 이유가 이게 전동 밸브가 21V 구동을 하는데 이게 좀 라즈베리파이에서 구동이 되긴 되지만 넓게면 조금 뭐 부담스러워서 좀 릴레이를 하나 샀는데 릴레이 16,000원밖에 안 합니다. 중국지도 당연히. 그 다음에 3008 10비트 ADC를 좀 조그맣게 보드가 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회로 하나도 없고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TMP30라는 반도체 온도 센서를 중요한 건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USB 무선 랜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작동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AC 21V 전동 밸브. 이게 아마 그 실제로 지마켓 찾아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옛날에 그냥 보일러 제어기로 한 건데 어쨌건 다행히도 이 밸브가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붙입니다. 되게 유치하죠. 제가 근데 여기 하얀 거는 그 열 전달하는 또 테이블 팔더라고. 별게 다 있어요. 찾아보니까. 처음에 몰라갖고 그 페이스트 하얀 거 그거 이렇게 발랐는데 막 손에 묻고 난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테이프 같은 게 있는 거야.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전동 밸브인데요. 뒤에 회로 보시게 되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는 커먼 21V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열려. 이렇게 집어넣으면 닫혀. 딱 심플해요. 이게 API죠.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힌다. 자 여기까지 하드웨어. 하드웨어 됐죠? 소프트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냐? Node.js, MySQL, 와이어링 PI,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가 들어갑니다. 저기 이렇게 거만한 아저씨는 와이어링 파이 만드는 아저씨인가 봐요. 이 와이어링 파이가 그 GPIO,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라즈베리 파이의 그 40핀 그거를 GPIO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라이브러리를 만든 양반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를 마치 아르두이노처럼 쓰게 해주는 그런 API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모듈들 뭘 썼냐? 아까 그 npm 제가 이제 그 Node.js 하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처음에 C를 배울 때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C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헬로 월드, 프린트앱 헬로 월드는 끝나. 그죠? 그러다가 라이브러리를 하나하나 알아가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가 사실은 대단한 인프라가 아니라 그냥 코드 스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가 돼. 아, 이런 거지, 저런 거지.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해요, 유닉스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이거 보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뭐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그런데 그 자바스크립트를 딱 접하니까 딱 그 느낌이 탁 살아나는 거야. 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필요해. 웹 어떻게 해? 그랬더니 npm 인스톨 하면은 HTTP하고 저기 에그익스프레스 요걸 깔면 돼. 오케이. 코드도 다 있어. 샘플. 놀라운 건 그대로 작동한다. 그 다음에 뭔가 모르지만 그래프가 필요해. 오케이. 그럼 패스트 스텝 깔아. 요거 찾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뽑기가 중요해요. 요새는 이제 코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뽑기 찾는 게 중요한데 찾는 게 없다. 잘 찾기.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이거 뭐 하면 되니? 물어보면 이거 써. 나옵니다. 뽑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행착오 여러 번 했습니다. 저. MySQL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ML2JS는 저거예요. 뭐 때문에 했더라. 그 기상대에서 그 RSS로 받아오면 얘놈이 XML로 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시행착오를 알았어. 아, 요걸 딱 불렀더니 바로 제이슨으로 딱 바뀌어. 근데 제이슨이 마이스컬에 딱 했더니 싹 들어가는 거야. 와, 저는 또 그 대목에서 놀란 게 노드.js 왜 좋냐라고 한 게 제가 옛날에 프로그램질 짤 때는요. 이게 본질은 딴 건데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 그러면 세트가 없으니까 C 갖고는 문제가 그 세트를 처리하려고 어레이를 만들어서 온갖 난리를 치다 보면은 지쳐요. 그 인덱스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버그 나고 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시스템 강한데 이상하게 그 마지막 끝수가 어렵더라고. 근데 작동은 그대로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특히 데이터 처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이슨은 한 방으로 끝나버려요. 진짜 와 감동, 정말 감동. 어떤 양반이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인가 라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CP3008JS는 이건 누군가 만든 그 ADC 컨버터 고걸 드라이브하는 놈인데 이 놈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RPI라고 무슨 모토로라가 만든 무슨 그 스펙이 있대요. 왜냐면 ADC 컨버터는 이게 내가 ADC 컨버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돼요. 데이터 값을. 그러려면 이놈이 클락을 돌려갖고 이렇게 뭘 해야 된대. 시리얼로. 그래서 RPI라는 인터페이스인데 걱정할 게 없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뽑기만 잘하면 돼.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요거로 작동합니다. 자, 요거 실제 어떻게 코드가 들어가나 보세요. 이게 다예요. ADC 읽어오기. require, 야 나는 저게 필요해. 오케이, require. 그다음에 new, 그다음에 funk 해갖고 이건 약간 리커전을 쓴 건데 읽어드리는 파트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랬지. ADC read, p function value. 그러면 요놈이 그 콜백이 전에 딱 이게 리드가 끝나면 저 펑션을 콜을 해주죠. 어싱크하게. 그럼 내가 이 밸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매스 라이브에 불러다가 라운드 해. 그다음에 저 리얼 넘버 갖다가 이렇게 바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 센서 그죠? 그래서 그 1024의 값이 읽어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ADC 리드 어디 갔어? ADC 리드 빡 해버리면 여기에 어디 갔지? 밸류. 여기 요 밸류 있잖아요. 요 밸류. 저 밸류에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바로 그 0부터 1023까지 밸류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매스가 뭐냐면 만약에 300이다. 그럼 그 300이 뭐냐면 마이너스 50볼트에서 280볼트를 1024 나눈 그 상대적인 300 그게 돼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방에 그 CO2 이산화탄소 많은 머리 아프다 그래갖고 그래 저 센서 없나 찾아봤더니 있어요. 한 34불 합니다. 미국에서. 국내는 아직 없는데 국내는 비싼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SK에서 만들었죠. 게다가 제가 더 싼 거 만들어 드릴게요. 예, 하여간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뭐냐면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밑에 볼트가 있고 위에 볼트가 있고 그거를 대충 1024 나눈 거다. 그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저도 이거 되게 어렵게 알아냈는데 이거를 구글링 하다 보면 수식이 복잡해.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게 저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인내력, 체력 싸움이다. 구글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릴레이 제어하기. 요거는 이제 처음에 역시 GPIO 하고 요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포트 넘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요런 식으로 논리적인 그런 버추얼 포트 넘버랑 피지컬 핀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려. 근데 어쨌건 시행착오 무작위한 그때 찾아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겠죠. GPIO 셋업. 요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뺏기는 거죠.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요거 RPI, GPIO 만든 놈이 만든 거니까 난 그대로 써야 돼. 내가 바꾸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릴레이 O는 뭐냐면은 사실 1볼트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GPIO 라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0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오픈은 1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인, 아웃. 요건 아웃만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기상청 데이터 가져오기. 이것도 간단합니다. kma.go.kr이 있고요. 여기 가시게 되면은 니네 동네 아이디 찾기 있어요. 그래서 그 URL을 딱 따다가 팍하면 RSS로 XML이 날아옵니다. 그럼 XML 보이잖아요. 그거 대충 이렇게 JSON 돌려갖고 그 오브젝트 패스해갖고 하면 되는데 여기 샘플이 하나가 나오냐면 뭐냐면은 요게 이제 7 과정인데요. 어디 갔어? 그냥 스킵하고 자 리퀘스트 때렸어 했더니 이제 여기서 데이터 들어왔어 라고 콜백이 발생했어요. 청크에 데이터 있겠죠. 그러면 요거죠. 어디 갔어? 요 parse string. 그러니까 XML을
그러니까 요 루틴을 부른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프로그램 아니죠. 아 이거 부르면 되는구나. 불렀어. 그랬더니 이 어디 갔어? RSS 아래 그 제이슨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제이슨의 요 패스는 일일이 노가다하면서 찾아야 되겠죠. 봐가면서. 쉬운 과정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bstract를 5야. 너는 5야. 한 다음에 5.10, 5.1 알겠지. 요 스펙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그 기상 이 우리나라 그 정부 데이터 공개인데 해보가라는데 진짜 불진짜 그래. 정보가 없어. 그런데 또 알아내는 방법이 있죠. 그 데이터다 gov인가요? 정부 데이터 저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기상청 그 데이터 공개하는 거기 가면 스펙이 있어요. RSS는 없는데. 그리고 자기들만에 쓰는 약어들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뭐냐면요. 비올 확률, 현재 온도, 비올 확률, 바람 속도, 하늘의 구름 정도, 비올 확률 이런 거예요. 이거 왜 필요하냐? 제 생각에 집마다 우풍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창문이 부실하면 바람 불 때 더 추워지겠지라고 해서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온도하고 사람의 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고 비올 확률이 높으면 더 추우지 않을까? 그런 걸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해보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다 뽑아본 거고 아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빅데이터가 개입되더라고요. 내가 알 수가 있나? 결국 해보다 보니까 이렇구나 되는 거죠. 자, 결과 분석하겠습니다. 센서라고 하는 놈이 참 힘들어요.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근데 방온도가 한 22도인데 이렇게 튀어요. 심지어 영상 5도, 마이너스까지 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커렉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지하게 비싼 거 10만 원짜리 센서를 사실 필요 없고요. 소프트웨어로 커렉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앞뒤 10개 평균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가 쓴 방법은 그전 10개, 그러니까 10초당 한 번씩 샘플했는데 1초당 샘플링을 해서 소팅해서 가운데 거 뽑아내는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재밌는 게 드디어 이제 제가 붙였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마스터인은 이제 아까 43도로 들어왔어요. 진짜 43도 올라가죠. 그다음에 마스터 아웃은 이제 나가는 물인데 여기 보세요. 일단 요거는 방입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왔으면 이상한 딜레이가 있어요. 심지어 온도가 식죠. 요 미스테이가 또 있더라고요. 왜 식지? 식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겨울에 뜨거운 물 틀어요. 물이 어때요? 더 차가워지죠 순간. 왜 그래요? 우리 집 바깥에 그 파이프에 있는 물이 식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이 지나갈 때 식었다가 드디어 뜨거운 물이 오면 뜨거워져요. 방도 똑같아요. 방에 있는 물이 식어 있는 상태야. 근데 아까 말한 분배기 쪽의 위치는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식어. 그랬다가 이제 뜨거운 물이 밀고 나오면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딜레이가 있어, 딜레이. 요 딜레이가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방의 크기, 파이프의 길이. 근데 보시게 되면 보세요. 나가는 물의 온도가 무려 42도인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인이구나, 인천. 죄송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28도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나가는 물이. 그리고 뭐 복잡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설명 이렇게 내렸다 올라가요. 아무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저는 이게 진짜 복잡해. 유체역학상으로 진짜 복잡해.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작전을 썼어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 방법을 동원했어요. 자, 됐고, 다 스탑. 밸브 1번 딱 보냈어. 그랬더니 얘가 뿅 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물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하드웨어 끝났고요. 센서 데이터를 받아들였어. 근데 그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할 거냐는 사실은 이게 빅데이터 이슈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IoT에 보게 되면 센서, 커넥트, 띵크, 액추에이션이 있잖아요. 처음에 후딱 지나간 부분이 센서하고 액추에이터에서 정말 쉬워요. 쉽단 말에 어폐가 있지만 그 땜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래 해줄게, 형이 해줄게, 끝. 5분짜리예요. 그런데 띵크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커넥트 부분도 쉬워요. 인터넷 다 되니까. 아까 여러분 하신 스탠다드 있잖아요. 웹 다 돼요. 근데 띵크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띵크 부분에서 진짜 왓슨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저는 사람이 들여다보고 정성이 하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아. 이게 방마다 얘는 이렇게 싹 올라가지고 이렇게 기울기가 있잖아. 다 달라 이게. 방마다 특성이 다른 거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야 물론 제가 들여다보고 있지만. 보세요. 이것도. 이게 얘는 천천히 이거는 제가 무한정 틀어봤어. 그래 몇 도까지 올라가나 봐. 그랬더니 어떤 방은 나가는 물이 무한정 틀었더니 30, 한
33도까지 올라가고 어떤 방은 32도, 어떤 방은 심지어 28도까지 밖에 못 가. 이 방이 무슨 방이냐 그러면은 겨울에 추운 방이에요. 그 베란다에 그 벽을 터고 확장을 한 방이거든요. 그 방은 추워. 역시 그 방은 열이 잘 빠져나가는 거죠. 똑같은 물을 보내도 방이 워낙 추우니까 얘는 흐뭇하죠. 이거는 왜냐면 그 방의 열을 탁 뽑아내는 거거든. 근데 이 방은 우울하죠. 열이 그냥 도망가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도대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 로빈 방법을 동원했어요. 자, 방 1 여기 벨번 0부터 6까지 너 돌려 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룰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26도에서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나가는 물이 26도면 스톱 했더니 요런 커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요 방이 추운 방이에요. 요거 더 많이 떨어지죠 온도가. 근데 요 색깔이 오버랩되는 건 파란 거는 그 마스터 밸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본 거고 색깔 있는 것들은 각 방의 그 온도를 따로 잰 거라서 약간 그 온도 그 오차가 있습니다만 파란 게 진짜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특성이. 결론적으로 이런 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온도는 43도, 나가는 놈은 이게 다 가짜고요. 실제로 26도에서 다 컷오프 돼요. 26도가 참 재밌는 게 물이 확 지나갈 때 26도가 되면 밸브가 닫혀요. 시간이 있어 딜레이. 그럼 얘가 26도 땡 닫는 순간 한 3, 4초 딜레이 있거든요. 그동안 뜨거운 물이 확 가서 닫은 다음 온도가 올라가더라고. 별일이 다 있어요. 아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돼 있는 오늘 현재 데이터인데 이게 외기 온도예요. 따뜻하죠. 템퍼러처 관상대에서 가져온 온도 지금 3.7도인 상태고요. 얘는 뭐더라? 얘가 습도. 관상대가 보통 기상대가 1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그 비올 확률 이렇게 되죠. 그런 게 있었고 이건 아직 적용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밸브가 닫혀있다가 대충 이 정도에서 있다가 밸브가 딱 열리면 들어오는 물이 흐르면서 쫙 온도가 43도까지 가는데 제가 여기서 또 비밀을 하나 알아냈어요. 얘기가 많은데 이게 알고 봤더니 아파트가 보통 밸브를 조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울 때 기준으로 해놓는다는데 이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 기준을 그대로 하게 되면 더워져요. 더워지면 열었다 닫았다 괴롭잖아. 그래서 아파트가 보니까 낮에는 온도를 낮춰요. 공급 온도를 38도로. 그러면 고민스러운 거야. 난 43도짜리를 돈을 내고 사는데 38도는 손해보는 느낌 들져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게 어차피 관리사무소가 그 지역 난방에서 도매로 사와요 물을. 그거를 나눠서 메타 보고 이렇게 N빵, 메타빵을 한 거니까 그래 뭐 다 똑같은 조건이네 라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게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나서 저는 마음이 편해요. 크게 보게 되면은 저희 집 나가는 물의 온도는 어떤 경우든 간에 26도를 넘지 않는다. 진짜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인터벌이 바뀌죠. 온도가 올라갈 때 인터벌을 늘렸어요. 여러 가지 제어 방식이 있는데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도 나오고 뭐. 자, 이게 무서운 건데요. 요 돌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저게 빙빙빙 돌아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무서워요. 저거 돌아갈 때 난방비 폭탄의 그건데요. 저게 1세제곱미터당 보통 난방비가 1,3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더라? 100바퀴당 하나인가 뭔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추울 때는 43도로 들어오는데 이게 따뜻할 때는 39도, 38도 떨어지다. 오늘 같은 날 덥잖아요. 진짜로 집에 재보세요. 38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형상기억 밸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분배기의 그 온도하고요. 실제 방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난방수가 순환되지 않을 때는 이게 가짜 온도예요.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진짜 IoT로 이걸 하려면 그 배관을 할 때 그 안에다가 방바닥 속에다가 온도계를 넣어야 한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아까 분배기가 뜨거운 물을 나눴다가 합쳐지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만져보실 때 마스터 아웃을 만지면 차갑다. 우리 집은 굿. 그게 아닙니다. 각 방마다 물이 나오는데 나가는 거는 항상 차가운 데로 맞춰지니까 각 방을 다 만져봐야 돼요. 그러면 뜨거운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놈은 낭비되는 거죠. 그렇더라.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진짜로
작년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컴퓨터 있던 방을 이제는 영하가 10도가 되든 말든 그 안에 제가 몇 시간 동안 버틸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한 거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난방비 폭탄 우리 집은 없다. 최소한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것은 우리 집이 되어진 거지 내가 낭비한 게 아니다라는 그 안도감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치 시사점. 자, 그 결과를 이 실험에 대한 결과 난방 쏠림 완전히 해결됐다. 난방 민주화 이뤘습니다. 그다음 난방비 효율.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온 놈은 절대로 20도 이상 못 나간다. 그다음에 불안감 해소했다. 그렇죠. 날이 추우니 난방비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절대 아까 소주 남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한 난방비 폭탄을 수 없다. 이제 한 달 반 돌려봤는데 노드.js 안정되고 있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 와이어링 PI라든가 그런 그 모듈들이 보통은 대학교 같은 데서 만든 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없다. 특히 그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좀 불안한데 제 경험상은 괜찮았고 가끔 가다가 저를 속썩이는 게 그 라즈베리 파이가 그 제가 이제 USB 랜을 꽂다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이 랜이 사라져 버려요 디바이스에서. 그러면 먹통이 돼. 근데 집에 가보면 잘 돌고 있어. 그거는 사실은 본질적 문제는 아니겠죠. 뭔가 만약 유선을 꽂게 되면 전혀 금전 사라지는 거니까 무슨 이유로 그 USB 인식이 없어지나 봐요. 그거 외에는 별다른 장애를 못 찾았습니다. 파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예,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뭐 제가 메이커로 저 혼자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까 제가 필요한 거 만들었고 따라서 귀찮아서 안 하고 있지만 그것도 혹시 모니터링해서 만약 이상하다 그러면 리부트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별 문제 없죠. 마치 그 서버 모니터링한 것처럼 쉘 스크립트 하나 짜서 하면 되니까 뭐 큰 이슈는 아니다. 그 정도 됐고요. 가치 및 시사점.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만들어서 내 멋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는 구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진짜 인내력 싸움이다. 이건 그냥 샘플 셋 갖고 돌리면 되더라 라는 면에서 이 메이커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를 적용해서 실제 불편사항을 해결한 진짜 사례다. 그 다음에 뭐 비록 작은 거지만 큰 첫발 뭐 스몰 비포 스텝이라는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가 정말 파워풀하다. 그 다음에 GPIO, 아르두이노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드.js의 파워풀한 기능, 특히 확장성, 와 정말 감동. 그 다음에 20, 30세 때 프로그램 경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개념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신텍스 기억할 필요 없다. 구글링하면 다 해결된다. 제가 네이버 얘기를 안 했는데 네이버를 어떻게 쓰냐면요. 내가 새로운 거를 할 때 좀 영어로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네이버 찾으면 인트로가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드.js 그러면 네이버 찾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인트로만 나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밑에 보면 광고가 붙어 있죠. 그래서 광고를 돈 버시는 분들이 인트로 갖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것 같고 의미가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굴리는 겁니다. 왜냐면 네이버는 좋은 샘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